자, 어느 날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어디에 있대요? 수산궁에 있답니다. 수산궁. 그 페르시아는 워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통치하는 궁이 기본적으로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3개. 그 3개의 궁이 있는데 이 수산궁은 주로 봄, 가을, 그러니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이 머물면서 그 나라를 다스렸던 곳이 수산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산궁. 그래서 이때는 봄, 가을날, 봄과 가을의 선선한 날씨에 수산궁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좋았던, 지역적으로도 좋고 또 뭐 이렇게 놀기도 좋고 그런 기후에 있었던 곳이 수산궁이에요. 두 번째는 바벨론궁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바벨론궁은 주로 언제 왕이 머물면서 통치를 했느냐? 여름에 통치를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왕이 수산궁에 있다가 바벨론궁으로 가요. 바벨론궁에서 여름을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수산으로 가요. 수산에서 가을을 나고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어디로 가느냐? 앙메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앙메다 궁.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앙메다라고 하는 곳에 겨울 동안에는 여기가 그래도 비교적 따뜻했나 보죠? 남쪽. 그래서 앙메다 궁에서 왕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수산궁에 있을 때니까 계절적으로 보면 어느 때가라는 거예요? 봄이나 가을 계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왕이요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이게 보통 잔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소문을 내는 잔치고 특별히 여자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고 전국적으로 다 소문을 내는 잔치였다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잔치에서 신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왕이 막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술을 마시는데 왕이 기분이 막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왕비가 얼마나 이쁜 줄 아냐? 니네 왕비 한번 볼래? 그래서 야 저 왕비 나오라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왕비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왕비가 와스디인데요 가만히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왕 앞에 딱 왕이 부르는 순간 당연히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아가려고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왕비가. 이런 왕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왕비는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 나란히 또 앉아 계시네. 저 오라고 그래봐 그랬더니 안 가, 네가 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문제는 이 와스데가 왜 안 갔냐는 거예요. 성경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갔겠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왕비는 자존심이 센 여자였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여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왕이 이런 잔치에서 자기를 불러들이면 분명 자기를 왕비로서의 존엄과 왕비로서의 가치를 훼손시킬 만한 실수를 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자기 남편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를 불려들여 봐야 결국에는 내 자존심만 깎이고 왕비로서의 수치심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판단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도 거절했을 거다라고 하는 측근이 하나가 있어요. 추측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추측 같은 건데 이 왕에게는, 이 왕비에게는 결정적인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흠, 외모에 결정적인 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는 보이기 싫은, 왕비는 됐는데 남한테는 공개적으로 보이기 싫은 결정적인 흠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흠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경우에는 조롱을 당하고 뭐 신기하다든지, 야 우리 부인 뒤통수에 이만한 혹이 있다? 사람 머리 뒤에 혹 이만한 거 봤어? 한번 보여줄까? 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만한 어떤 외모에 흠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추측은 이런 거예요. 왕과 왕비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이 왕비라고 하는 건 권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이다 보니까 이 왕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세력의 어떤 긴장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왕비는 왕비대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어떤 세력을 드러내려고 했고, 왕은 왕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런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왕이 왕비를 나오라 그랬더니 안 나오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이게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무슨 잔치냐면, 이 잔치의 성격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데,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여기 482년에 와스디가 폐위되잖아요. 요 482년에 와스디가 폐위되고 2년 뒤에 살라미 해전이 있었다는 거는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전쟁에 나갔으니까 지고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요 482년에 있었던 1장에 나오는 와스디를 폐위했던 그 사건에 대한 잔치를 어떤 잔치로 보냐면, 왕이요 출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를 징벌하는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베푼 잔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왕은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죠. 누구를? 군사 대장들을 불러 모으겠죠. 대장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너는 뭐 1군단을 맡아라, 너는 2군단을 맡아라, 너는 3군단, 너는 4군단, 너는 5군단, 너는 보병, 너는 활 쏘는 부대 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전쟁 나갈 준비를 하고, 마지막 전쟁 나가는 군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전쟁을 베푼 거예요. 전쟁 나가서 죽고 돌아올 수도 있고, 전쟁 나가면 1년 2년 걸려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그 왕의 신하와 그 군부대 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군대의 생명은 뭡니까? 군대의 생명은 명령이잖아요. 상명하복이라고 얘기하죠. 왜 군대의 생명이 상명하복이냐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죠? 전쟁에서는 명령하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명령했는데 안 간다 그러면 전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는 잔치지만, 사실 1장에는 잔치 같지만 잔치가 아니라 왕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왕의 한마디에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이제 곧 전쟁에 나가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고 살려라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보통 때도 그렇지만 전쟁터에 나가면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잔치지만 사실은 왕의 그 존엄과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자리가 이 잔치 자리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산통을 깨트리는 겁니까? 왕비가 산통을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왕비도 말을 안 듣는데 신하가 말 듣겠습니까? 네? 왕비가 말을 안 듣는데 신하가 말 듣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와스디가 거절을 하니까 왕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신하한테 이렇게 묻죠. 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왕비가 저렇게 내가 나오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면 어떡하냐? 이랬더니 무무간이, 왕이여,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저 왕비를 폐위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중체대한 상황에서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페르시아의 모든 남자들이, 모든 여자들이 다 남편 말 안 들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요, 왕비 폐위시키고 어떤 법령을 제조하냐면, 무조건 그 가정에서 모든 권위는 남자가 가져라. 그거를 어떤 거로 설명을 하냐면, 이게 페르시아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인데 아내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럼 언어가 다르죠? 언어가 다른데 어떤 법을 내리냐면, 무조건 남편 말만 써라, 이렇게 법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주도권이 완전히 누구에게 가겠어요? 완전히 가겠죠. 네?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남편은 전라도인데 부인이 강원도다.
그러면 법을 내리는 거죠. 남편 고향 말만 써라. 그랬단께요. 이렇게만 해라. 그런데요, 강원도 사투리가 약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요, 아니래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쓰면 그냥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누가 많이 하겠습니까? 아내들은 말을 잘 못하겠죠. 그런데요, 아니 그런단께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남편에게 주도권을 주는 법을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왕이 폐위가 됐다. 근데 이 왕이 폐위가 된 배경이 이런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정벌하러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왕비를 폐위시키고 전쟁에 나갔다. 자, 왕비까지 폐위시키고 전쟁에 나갔으니까 전쟁에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80년 살라미 해전에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대패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패하고 돌아왔는데 누가 없어요? 왕비가 없습니다. 왕비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왕비가 없다고 해서 뭐 왕의 여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후궁도 많았고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제안을 하죠. 전쟁에서 돌아와서 왕이 시름시름하고 재미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된다? 왕비부터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왕비를 간택하겠다라고 하는 포고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게 2장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때 왕급의 새로운 왕비를 뽑겠다라고 하는 간택의 기준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면접을 봐가지고 왕비로 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합격자 10명 중에 그 사람들이 최종 합격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1년 동안 훈련을 하는 거죠. 1년 동안 훈련을 해가지고 헤게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헤게라고 하는 신하가 너는 왕비를 뽑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래가지고 헤게가 그 일을 받죠. 그래서 최종 면접에 합격한 여자들을 이제 헤게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피부 미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절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쭉 관리를 하는 거죠. 쭉 관리를 해가지고, 사실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감춰져 있지만 왕과 함께 잠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함께 잠자를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왕을 가장 만족시킨 그 여자 중에 한 사람을 왕이 어떻게 해요? 왕비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에스더가 간택이 되는데, 왕비로 간택이 되는데, 그 에스더의 배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드게의 조카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어떻대요? 어디서 왔대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인데 언제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1차예요, 2차예요? 2차 포로, 597년에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597년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왕과 왕족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붙잡혀 왔던 2차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만약에 포로로 잡혀왔다면 지금 몇 년이에요? 478년, 그죠? 그러면 2차 포로가 언제라고요? 597년? 그럼 몇 년 지났어요? 대략 120년 지난 거죠? 12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모르드게가 한 살이었어도 지금 몇 살이어야 돼요? 120살. 그죠? 120살이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왔다는 뜻이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포로로 잡혀왔다는 뜻이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포로로 잡혀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차 포로 때는 누가 잡혀왔다고요? 2차 포로 때는 왕족과 귀족과 그 자녀들. 그러니까
1차 포로 때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잡혀왔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들이 잡혀왔죠. 3차 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일반 백성들도 잡혀갔잖아요. 그럼 1차 때와 2차 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잡혀왔다는 거예요? 고위층, 지도층. 3차, 4차 때는 3차, 4차 때는 3차 포로, 4차 포로 때는 일반 백성들도 갔지만 물론 1차, 2차 때도 일반 백성들이 딸려가긴 했을 거예요. 신하들이나 왕과 귀족들의 신하들은 같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1차와 2차는 누구냐면 유다 민족의 리더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의 후손이 모르드게라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이 모르드게의 부모는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 당시 사회 왕족이나 귀족은 아니어도 어쨌든 사회 리더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게 누가 있어요? 조카가 있어요. 부모를 일찍 여인 조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뭘 했냐면 성문 지키는 일을 했어요. 성문 지키는 일, 일종의 이렇게 문 여는 문지기가 아니라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관리 역할을 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 직원 뭐 이런 정도. 부산의 부산항만 출입국 관리소 직원, 인천항 인천항만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 있지 않습니까? 출국하고 입국할 때 배에서 타면 다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관한 소개들을 딱 이야기하고 모르드게가요 에스더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왕비 간택에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뽑혔겠죠. 지역마다 만약에 왕비 간택이 딱 떨어지면 그 관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전국에서 왕비 뽑는다 그러면 인천시장은 인천 지역의 구청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동네에 왕비 될 만한 똑똑하고 이쁜 여자들 찾아봐 했겠죠. 그럼 거기서 뽑겠죠. 지역 내선 하겠죠. 왜냐하면 왕비가 그 지역 출신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큰 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비 간택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는 반강제적으로 되어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에스더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딱 봐가지고 소문이 나면 저 괜찮다 해서 딱 뽑히면 그때 이제 그 반강제적으로 뽑혀간 사람들 중에서 잘리고 남고 해서 최종 예선까지 최종 결선까지 에스더가 간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한테 왕비 간택에 응해진 에스더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분 딱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네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은 말하지 마라. 네 출신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지 말까요? 페르시아에는 수많은 그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민족도 많아요. 유대 민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배당한 민족이 유대 민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사는데 왜 하필이면 네가 유대 민족 출신이라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페르시아 내부 안에 반유대인 정서가 강한 거예요. 유대인은 싫어하는 정서가 강한 겁니다. 왜 강할까요? 왜 페르시아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비교적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고 좀 싫어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신앙 때문에 그렇겠죠. 페르시아는 다신교 사회고 그들만이 거기에도 이제 그들의 신이 있는데 이 유대 민족은 아주 고집스럽게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배타적이고 고집스럽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하나만 안다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만 안다는 거는 참 좋은 건데 문제는 하나님만 아는데 지들만 안다고.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만 아냐?
절도 좀 인정하고 다른 신도 좀 인정하면 좋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들밖에 몰라.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유대민족들이요, 유일신 사상 때문에 배타적인,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유대민족들이 잘 삽니다. 유대민족들이 잘 살아요.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면 어떡하라고요? 거기서 집 짓고 땅 사고 농사 짓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을 주겠대요.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안 들어가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맨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서 막 찌질찌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잘 돼요. 아니,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잘 됐는데 또 자기들끼리는 또 똘똘 잘 뭉치네. 그리고 또 자기들은 또 절대로 버리지 않는 신앙이 있다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여호와 신앙만도 이게 좀 그런데, 거기다가 또 자기들끼리는 또 잘 사니까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있고 했던, 이래서 반유대적 정서가 강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네가 유대인인 걸 알면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할 거다. 정치적인 공격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네가 감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도 서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관계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장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살짝 이걸 이제 소설에서는 복선이라 그래요. 앞으로 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깔아놓는 것, 그걸 이제 복선이라 그러는데, 여기 복선처럼 깔려져 있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장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몇몇 신하들이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성문을 지키던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빨리 왕에게 알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무마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2장이 딱 끝나요. 자, 2장이 딱 끝난 다음에, 자, 이제부터 3장과 4장은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딱 등장을 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가 서로 갈등 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왕이요,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높은 직책을 허락합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이 어디래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각 사람 하만인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으니까 이 사람이 기고만장합니다. 기고만장해가지고 왕의 총애를 얻고 왕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높은 관직을 하사 받으니까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막 이제 기세등등한데,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지 않습니까? 성문을 지키면 하만이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출입할 때. 그러면 그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기 전에도 하만이 지나가면 이 본체만 차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런데 왕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높은 관직을 부여받았는데도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게가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너 왜 절 안 해? 난 너한테 절 안 해. 이렇게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굽히질 않은 겁니다. 굴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모르드게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 아니라 일단 그를 처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쭉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때에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유다 민족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 그 정도 관직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하만이 이제 높은 관직을 얻었으니까 모르드게 조사해 보니까 수많은 민족 중에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본을 보여가지고 저 유대 민족 자체 그냥 싹을 다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왕에게 모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 페르시아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어떤 한 민족이 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왕의 법령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그냥 놔두면 분명 왕을 위해하고 왕에게 반역할 것이 뻔하니까 완전히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게 누구냐?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전권을 위임할 테니까 그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처벌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왕이 하만에게 전권을 내줍니다. 하만이 이제 그 전권을 받은 거죠. 그 전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요때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에스더가 간택이 된 다음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만의 모르드게 갈 때는 왕 12년 첫째 달, 즉위한 지 12년이 지났잖아요. 즉위한 지 12년이 지났으니까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리스랑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다가 에스더를 간택하고 4,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왕 12년 첫째 달에 왕한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사를 시행할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을, 페르시아가 워낙 방대하니까 이 페르시아의 전 유대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유대 민족에 흩어져 있는 아주 그냥 샅샅이 다 흩어가지고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한 날 다 그냥 딱 죽여버리자. 그럼 그 처형 날짜를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제비를 딱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12월 13일 날 그 일을 거사를 행하자. 그래가지고 아수에로 왕 12년의 첫째 달 1월이죠. 1월 달에 그 상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페르시아의 전국에 있는 유대 민족들은 싹 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싹 다 잡아들여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이죠. 1월 달에 조서가 발절이 되고 12월 달에 싹 다 한꺼번에 죽이는 거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그 조서가 전달되고 조서가 전국에 다 발송이 되려면 오늘처럼 뭐 카톡 한 장이면 1초면은 다 문자가 발송되는 게 아니라 다 왕이 조서를 찍으면 그 조서 찍힌 그 서류를 말 타고 가가지고 다 도시마다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달되어지는 시기까지 오래 걸리고, 그죠? 그 기간을 다 해가지고 12월 13일로 날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이 되면 유다 민족을 다 몰살시킨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이러한 하만의 계략을 누가 딱 들어요?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알겠죠. 왜? 문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소식을 알고 가장 먼저 소식을 접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유다 민족을 몰살시킬 것에 대한 청원을 했고, 그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왕의 조서가 찍힌 것. 그러니까 그 조서는 누가 작성했겠습니까? 왕이 작성한 게 아니에요. 하만 니한테 전권을 줬으니까요, 하만이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왕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제 공문 발송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 공문이 발송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어떻게 하냐면 옷을 갈아입어요. 베옷을 갈아입고 옷을 찢고, 자기가 입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면서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보면 관리들, 특별히 문을 지키는 출입국을 관리하는 관리들은 베옷을 입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듣냐면 에스더가 듣는 거죠. 아니, 우리 삼촌이 갑자기 베옷 입고 막 울며 불며 지금 반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비 에스더가 자기 삼촌에게 신하를 시켜가지고 빨리 좋은 옷 갖다가 입히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옷 갖다 주죠. 그런데 웬걸 난 안 입겠다고 이제 모르드게가 거절을 하는 거죠. 거절을 하면서 이 왕비에게 이 에스더가 그러면
내 삼촌 모르드게가 왜 그러는지 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사정을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에스더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야,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너 지금 가만히 있을 거냐? 너는 안 죽을 거다. 왜요? 왕비니까. 그리고 에스더는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유대민족 출신이라는 걸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살 거다. 근데 너는 왕실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거지만 너의 민족들이 다 죽는 걸 볼 거냐? 네가 왕 앞에 나가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예,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모르드게가 제안을 할 때 이제 거절을 하죠. 아니, 삼촌 아시잖아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임의로 왕한테 나아갈 수 없는데, 제가 지금 몇 년째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에도 그런 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고대 사회, 이제 중국에는 중국 황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중국 황제도 후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있잖아요. 왕비. 그러니까 왕비가 있고 후궁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비, 후궁이 있고 후궁에 또 뭐 시녀들이 있고 한데, 1년 중에 왕이 왕비를 찾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대요. 예를 들면 9월달, 10월달은 왕은 무조건 왕비와 잠자리를 한다. 한 달이나 2달 동안은. 왜 그렇겠습니까? 자식을 낳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대 왕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공통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있으면 그 왕비와 잠자리를 하는 기간은 얼마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후궁들과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를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와 후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일정 기간만 정해놓고 그 왕비와 잠자리를 갖고요, 나머지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에스더 시대도 만약에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가 왕비잖아요. 그럼 왕비인데 이 왕비를 내 앞에 나와라 하고 허락했던 시간이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 왕비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그 같이 잠을 자는 그 기간에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누가 됐다는 거예요? 후궁이나 다른 여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이 자기를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비도 그런 문화였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왕비가 뭐 왕이 시여 이러시면 됩니까? 뭐 우리 조선시대는 막 그랬지 않습니까? 막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왕비가 준비해라, 어전으로 갈 것이다, 뭐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뭐 우리나라에만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요때는 왕이 왕비를 부를 때만.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그런 부부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워낙 이 암살이라고 하는 의도가 이게 강했기 때문에 왕 신변에 왕이 허락하는 사람 앞으로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렇게 신하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나 그런 때도 보면 신하가 문을 딱 열고 딱 하면은 바로 엎드리죠. 그래서 가까이 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신하가 머뭇머뭇거리다가 한 2발짝 오죠. 더 가까이 오라 그러면 또 모르는, 더 가까이 오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더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옆에서 왕을 칼차고 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 왕이 가까이 오라 그러면 긴장 딱 하죠. 딱 하다가 가까이 오라 그러면 이제 확 탁 잡았다가 더 가까이 오니까 그러면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거리. 그래서 왕을 만날 때는 몇 미터 떨어져라, 뭐 뒤로 돌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 다 왕을 만나는 예법이 있듯이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도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법을 들이내미는 거예요.
아니 왕이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왕을 찾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라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그래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지만 네가 살고자 한다면 우린 다 죽을 거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제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삼촌은 유다 민족들을 수산궁에 있는 유다 민족들을 다 모아서 전국에 있는 유다 민족을 다 모으라는 게 아니라 수산궁에 있는 유다 민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3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나도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4장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한 다음에 5장에 가니까 에스더가요 미련하게 나서라 왕에게 갈 것이다 막 이렇게 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아주 예쁘게 꽃단장을 막 하고요 최고로 이쁘고 최고로 한마디로 왕에게 눈에 띌 만한 매혹적인 모습으로 왕 앞에 얼쩡거립니다. 아니 5장 잘 읽어보세요.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어전에 마주한 왕의 후원의 뜰. 그러니까 왕이 머무는 그 어전 그러니까 왕이 앉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맞은편에 있는 뜰에서요 에스더가 알짱알짱 되는 겁니다. 근데 알짱알짱 될 때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왕 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짱알짱 됩니다. 그렇게 내가 왕 앞에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 나가는데 막 무대포로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에스더를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 해봐 막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전략을 딱 짜가지고 그래 내가 그냥 무조건 죽으면 죽을 거야. 그리고 왕 앞에 딱 나가가지고 왕이여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왕이 자기를 선택하도록 다시 일종의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왕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왕 앞에 알짱알짱 이건 왕 앞에 나아간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왕을 찾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알짱알짱 될 때에 5장에 뭐라고 되냐면 왕의 눈에 에스더가 딱 보이는 거예요. 왕의 눈에 에스더가 딱 보이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나 그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뭘 내밀어요? 왕의 왕이 가지고 있는 뭐 긴 막대기 같은 걸요 그걸 탁 내미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가까이 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큐를 탁 내미니까 에스더가 딱 나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알짱알짱할 때 볼 때 자기 왕비인데 야, 저 어떤 여자냐 이쁘다? 이러고서 딱 가보니까 자기 왕비예요? 가만히 있어봐. 저 여자가 저렇게 이뻤나?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더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가까이 보니까 뭐 분내, 향내 뭐 해가지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신이 나갔겠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정신 나간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가까이 와라. 그리고서 네 소원이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옳거니 사실은요 제가 유다 민족인데 지금 하만이 우리 민족을 싹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죽게 생겼고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에스더는요 전략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그 여자가요 얼마나 이 모습에서는 전략가가 나오는지 왕이요 그러시면 사실은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놓았는데 어떻게 잔치에 오시겠습니까? 살짝 건드려요. 이 남자의 마음을 팍.
그러니까 이 왕의 아하수에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반정신이 나간 상태거든요. 가야지. 잔치 가야지. 갈게 어디 있어? 자, 그러면 잔치에 오십시오 하고서 잔치에 딱 조절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뭐 잔치에 왔는데 인상 팍 쓰고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아니, 짜증나는 인간. 아이, 그동안 날 불러주지도 않고 다른 여자들이랑 놀아나는데 그랬지? 짜증나는 인간. 내가 소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다. 뭐 이랬겠습니까? 아주 상냥한 얼굴로, 매혹적인 얼굴로 왕의 기분이 나빠질까 어떨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막 음식을 섬기고 술을 따르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알짱알짱할 때도 이뻤는데 옆에서 이게 막 시중 들고 하니까 이게 더 사랑스럽고 이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명품이냐 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또 물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사실은요, 제가요 유대민족인데요 이러시겠어요? 네, 그렇겠죠. 근데 에스더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왕이요, 정말 지송한데요, 제가 마음에 소원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마음이 왕에게 있으시다면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이 잔치 말고 한 번 더 내일 잔치를 제가 베풀어 드릴 텐데 그때 오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일은 동행하실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에스더가 머리 쓰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여러분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만과 같이 오시겠습니까? 했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이게 들었다 놨다 땡겼다 밀었다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알았다, 내일 오마. 그러고서는 이제 빠이빠이. 에스더는 에스더의 처소로, 왕은 왕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6장에 왕이 에스더와 헤어져가지고 자기 방에서 잠을 딱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잠이 왜 안 오겠어요? 에스더 생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에스더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때문에 잠이 안 오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야, 심심한데 역사책 좀 가지고 와. 그동안에 내가 즉위해가지고 요 478년 동안 간택할 때까지 요 때가 지금 473년이니까요 한 12년 통치했잖아요. 12년 통치하는 동안 아하수에라 왕 역사를 보면 한 2년 동안은 내전이 있었어요. 그 내전을 진압하느라고 힘을 썼어요. 2년 동안은 3년은 그리스와의 전쟁 준비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5년 동안은 전쟁 때문에 쓴 거죠. 왕비 폐해왕을 해서 왕비를 얻었어요. 그런데 와스드를 패하고 나서 에스더를 간택은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돌아볼 시간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때 잠이 오지 않으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야, 역사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 하고서 그동안 사관들이 기록했던 일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잠이 오지 않은 그 밤에 사관들이 기록했던 역사의 일들을 볼 때 뭔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2장 마지막에 있었던 모함에 관한 고발 사건. 그러니까 2장 마지막에 잠깐 달았다고 했잖아요.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을 알게 됐고, 그걸 모르드게 이름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그놈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록되어 있는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그 글을 딱 읽어보니까 자기 기억에는 이 사람에게 포상을 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밖에 누가 없나 하고서 사람을 찾는데 밖에 누가 있느냐? 그때 때마침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 있는 겁니다. 하만이 뭔 짓 하고 있어요? 하만이 유다 민족을 장대에 매달아고 두고 다 죽이려고 장대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밤중에, 그 저녁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을 불러가지고 야 하만 들어와봐 잘됐다 들어와봐 딱 해가지고 묻습니다. 하만,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물어볼 테니까 대답 잘해라. 예. 야, 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특별한 일을 한 사람한테는 내가 어떤 상을 내려야 좋겠냐?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이 하만은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아요. 왕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아주 최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생각에는 이 왕이 지금 자기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대우할 사람이 페르시아에 나밖에 없는데 왕이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걸 지금 묻고 있는구나.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쓰가면서 뭐라고 대답할까? 또 너무 또 하면 또 그럴 거 그죠? 너무 또 낮게 하면 좀 상하고 또 너무 또 높이 하면 또 이 새끼 그만하다 이럴까 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딱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이라면 옷을 잘 입혀가지고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왕이 말을 태워가지고 동네를 누비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서 제안을 해요.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왕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그럼 내일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만의 표정, 헐, 지금 자기가 누구를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고 있냐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고 있는데 왕이 모르드게를 내일 가장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높여주라는 거예요. 하만이 완전히 이제 정신이 나갑니다. 완전히 맛이 가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서 자기 측근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측근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될 정도면 뭔가 있다. 이거 뭔가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거를 빨리 어떤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잔치에 가야죠. 잔치에 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밤 설친 왕은 그 잔치만 기다리고 이제 하만 데리고 나서 이제 잔치에 가는 거죠. 에스더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10시간 걸려가지고 막 계속 왕이 좋아하는 스타일로다가,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스타일 아시죠?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좋아하는 스타일 아시죠? 루즈는 진한 거 좋은지 연한 거 좋은지 빨간색 좋아하시는지 핑크색 좋아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왕에게 최대한 맞춰가지고 오늘 내 기분 이렇다 이게 아니라 왕에게 완전히 훌로 그냥 딱 맞춰가지고 왕에게 매력적인 여자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치장을 하고 잔치에 이제 참석을 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딱 봤는데 지금 왕은 이게 좀 달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에 가고 에스더를 보니 이 여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였어? 그러면서 또 애가 달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한테 3번 물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 잔치에서 이때 드디어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오픈하죠. 왕이요,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사실은 제가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와 제 민족을 다 물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지금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죽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런 위기가 있기 전에는 찾지도 않았으니까 왕비였지만 지금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운 자기 아내인 왕비가 자기 민족과 자기가 다 죽게 생겼다니까 그놈이 어떤 놈이냐 이렇게 발끈하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던 저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날 대로 나는 거예요. 제정신 아닌 겁니다. 내가 가장 믿고 신임했던 사람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왕비와 그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가지고요,
콧바람을 씩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잠깐 뜰로 나갑니다. 왜 뜰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하만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잠깐 밖에 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찬스를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에스더가 앉아 있는 에스더가 앉아 있는 의자에 가까이 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무릎을 붙잡고 막 애원하겠죠. 왕비여 살려주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애걸복걸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들어와요? 요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심사숙고하고 잠깐 밖에 나갔다 딱 들어왔는데 하만이 내 왕비를 붙잡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눈이 확 뒤집어가지고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감히 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범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범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하만이 어떻게 돼요? 뒤로 다잡아집니다. 모든 게 다 끝났구나. 현장을 목격한 거잖아요. 물론 오해지만. 그래가지고 하만이 거기에서 이제 왕이 분노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7장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 남은 일은 왕이 누구를 처벌하는 것? 하만을 처벌하는 것. 두 번째는 하만의 명령인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 자,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왕이 하만을 처벌하는데 어떻게 처벌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라.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하만을 처형시킵니다. 자, 이제 끝났죠? 끝나지 않았어요. 이때 다시 한번 에스더가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왕에게 제가 사실은 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나라의 반인들 내가 너에게 못 주겠냐?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두 번째 소원이 뭐예요? 사실은 저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는 계획이 이미 발동이 돼가지고 조서가 배포가 됐는데 이 조서를 막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조서를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그러면 이 조서를 막고 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거나 유다 민족의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멈추고 오히려 유대 민족이,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죽이거나 유대 민족을 공격하는 걸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서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유대 민족들이 가만히 있다가 다른 민족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면 죽여도 된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는 유대 민족이 공격해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조서를 찍어서 보낸 겁니다. 이때 이 조서를 보낸 날짜가 3월 23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 12년 세 번째 달 23일에 조서가 찍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관할하도록 누구에게 이름을 하죠? 모르드게에게 이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르드게가 제 삼촌입니다. 그리고 이 삼촌 모르드게가 바로 그 왕의 암살 계획을 알려줬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하만에게 내려줬던 그 관직과 하만을 높였던 그걸 그대로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이제 해주면서 이 모르드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계획을 철회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딱 일단락 되어집니다. 이야기로서는 8장으로 딱 끝나요. 그 다음에 9장 10장에는 결말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결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절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없었던 절기. 근데 그 절기가 뭐냐?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말이 부르라고 하는 말이 바벨론어로 제비라는 말이에요. 제비 뽑는 제비.
그래서 부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요, 바벨론 말인데 제비를 뽑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날짜를 제비 뽑았을 때 그 진멸하기로 결정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12월 13일. 그게 일종의 유다 진멸 거사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진멸 거사일이 어떻게 바뀌어요? 12월 13일에 모든 배타적인,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싫어하는 민족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조서가 바뀌죠. 이 3월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 민족이 이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걸 허락하게 되는 날짜죠. 그래서 원래 12월 13일은 누가 죽는 날이에요? 유다 민족이 죽는 날인데 12월 13일이 오히려 어떤 날로 바뀝니까?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죽는 날로 바뀌어지죠.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이 그 날인데, 에스더가 이때 12월 13일에 유다 민족을 다 죽이는 것을 이제 유다 민족이 다 죽여도 된도록 허락한 다음에 한 번 더 요청을 하죠. 뭐예요? 13일 하루만이 아니라 어떻게? 14일 하루 더 할 수 있게 해두세요. 대적들은 유다 민족을 하루에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대적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하루가 아니라 이틀 할 수 있게 해두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왕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12월 13일과 13일 양일간에 거쳐서 유다 민족의 대적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5일 날 쉬었다,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의해서 이 다음 해부터 유대인들이 뭐 했을까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날? 진멸될 위기에서 대적을 진멸하는 날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지킬까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서 살던 사람이 지킬까요? 그냥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힘을 얻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야, 나도 유대인 되면 안 되냐? 하면서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